쿵, 쿵, 쿵. 아들 녀석의 방문 너머로 둔탁한 소리가 제 심장을 내려치듯 울렸습니다. 처갓집에만 다녀오면 반복되는 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은 제 속을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제 귀한 아들이 그토록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하며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옥 같은 불안의 시작은 불과 석 달 전 에어컨 바람 없이는 숨이 막히던 늦여름의 어느 주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들 내외가 처갓집에 간다기에 저는 모처럼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매미 소리가 귀청이 떨어져라 울어댔지만 그 소음마저도 평화롭게 느껴지는 한가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영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늘 씩씩하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외치던 녀석이 그날은 고개만 까딱하고는 신발도 벗는 둥 마는 둥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땀에 흠뻑 젖은 셔츠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제가 왜 저래? 처가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미영에게 물었지만 미영이는 손부채질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김치 냉장고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힘 좀 썼나 봐요. 저 무거운 걸 혼자 들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엄살은 그런가.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홀로 계신 장모님 댁일 좀 도운 것이 그리 힘들었을까? 그래도 그렇지. 어미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으로 직행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쓰며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는 내내 아들의 축 처진 어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목 놓아 울지 못하고 끄끄거리며 필사적으로 소리를 삼키는 소리. 바로 아들 녀석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아들 방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흐느낌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데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한참을 더 서성이다. 결국 제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아들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가가 살짝 부어있고 입맛이 없는지 밥술을 뜨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영준아, 어젯밤에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잠 못 잤어? 네. 아니요. 아무 일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너무나 태어난 아들의 모습에 정말 내가 예민해서 헛것을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제 불안을 자양분 삼아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상 행동은 처갓집 방문이라는 명확한 규칙성을 띠고 나타났습니다. 평일에는 멀쩡하던 아들이
주말에 처갓집에만 다녀오면 어김없이 그늘진 얼굴로 돌아와 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고 어떤 날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져 나중에는 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대 위를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처갓집에 다녀와 방에 틀어박힌 날,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좀 앉아봐라.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름에도 시선은 화면에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우라가 치밀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너도 알지? 영준이가 너희 집에만 다녀오면 저러는 거. 도대체 홀로 계신 내 어머니가 사위한테 무슨 짓을 시키기에 애가 저 모양이 되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제 추궁의 미영이는 그제야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도 참 별일 아니에요. 영준 씨가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요. 저희 엄마 혼자 계시니까 사위로서 신경이 많이 쓰이나 봐요. 남자들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장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듬직한 사위로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남자들만의 그런 거.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홀어머니를 둔 처가라지만 저렇게 제 몸을 내던지며 오열할 정도란 말인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니? 내 남편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저 책임감 때문이라고? 너는 내 남편이 저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저 소리가 안 들려?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희미한 흐느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영준 씨가 저럴 때마다 저라고 마음이 편한 줄 아세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호들갑 떨어봤자 영준 씨한테는 더 부담만 될 뿐이에요. 그냥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켜봐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켜본다? 저것은 아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그게 아내로서 할 소리야? 내 눈에는 영준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상태로 보여. 저건 병이야, 병. 마음의 병이라고. 애미 속이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아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병원에 끌고 가요? 아니면 엄마한테 가서 따져요? 미영이도 제게 맞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내 편이 아니구나. 아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그저 귀찮고 성가신 문제로 여기고 있구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와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없는 틈을 타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남긴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책상 위 서류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았습니다. 약 봉투라도 나올까 싶어 쓰레기통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불안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아들 방만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밥을 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TV를 봐도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먼저 미쳐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왜 저러는지 그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원인이라도 알아야 해결을 하든 싸우든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부터 부엌에 나가 아들이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였습니다. 팔팔 끓는 뽀얀 국물을 보며 이 뜨거운 국물이 아들의 얼어붙은 속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정성스레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올리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온 아들은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잘 다려진 셔츠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 아래 드러난 목덜미는 어쩐지 평소보다 더 가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영준아, 밥은 먹고 가야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걸로 끓였는데 한 술이라도 뜨고 가. 제 목소리가 애처롭게 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요. 다녀오겠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에 어젯밤 끌어올랐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자식인데 이제는 속 한 번 터놓을 수 없는 타인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우리 모자 관계에 종언을 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 뚝배기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제 속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며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화창했지만 제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TV를 켜도 시끄러운 소음으로만 들렸고 뜨개질을 하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이 오직 저녁에 돌아올 아들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안색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눈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식탁에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밝은 척하며 오늘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저와 아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며느리가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오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아. 제 부름에 아들과 며느리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는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라. 나 영준이랑 할 얘기가 있다. 며느리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제 단호한 눈빛에 이내 입을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아들과 단둘이 남자 저는 과도를 내려놓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차갑고 버석거리는 아들의 손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한때는 우람하고 따뜻했던 내 자랑이었던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아들, 엄마 얼굴 좀 봐.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 텅 빈 눈을 마주하자 제 마음은 더욱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요즘 왜 그러는지 엄마한테 말해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이유도 모르고 매일 밤 내 방에서 나는 소리 들으면서 이 애미 가슴이 어떻게 찢어지는지 알아? 제발 엄마한테만이라도 말해주면 안 될까? 제 목소리가 끝내 떨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의 입을 열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힘들어서 그래요. 회사 일도 그렇고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역시나 였다. 아들의 입에서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판에 박은 듯한 변명에 애써 눌러왔던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회사 일 때문이 아니란 거 엄마는 다 알아. 처갓집. 그 집만 다녀오면 내가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어. 처갓집이라는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돈이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니? 돈 문제야? 아니면 다른 힘든 일이라도 시키는 거야? 말해봐, 영준아. 내가 말을 해야 엄마가 뭘 도와주든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응? 제 다그침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맞구나. 처갓집이 문제였어. 저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을 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왜 말을 못해? 내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야. 그 집에서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망가질 동안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언성을 높이는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또 영준 씨한테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저희 엄마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당사자가 저렇게 입을 닫고 있는데 너는 내 남편이 저렇게 망가져 가는데 내 집안 감싸기만 급급하지? 그래서 내가 공범이라는 거야. 너도 한패지, 그렇지. 공범이라니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희 엄마가 어떤 분인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시끄러워. 내가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야. 내 아들이 내 집에만 다녀오면 죽어난다는 사실. 너 같은 건 며느리도 뭣도 아니야. 당장 들어가. 저와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동안 아들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의 지친 목소리에 저와 며느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남긴 제 잘못이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며느리 단둘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우기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자신을 탓하며 입을 닫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터. 협박을 당하고 있거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 직접 증거를 잡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거나 며느리와 싸우는 것은 무의미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년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두었던 소형 카메라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친구를 만나러 외출한 틈을 타 아들의 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아들의 공간이자 이제는 제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책장이 곰 인형에 터진 등 뒤로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렌즈가 아들의 침대와 방문을 동시에 비추도록 각도를 맞추었습니다. 먼지 쌓인 인형의 눈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제 눈이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죄책감보다 오히려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비밀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금단의 영역에 발을 들인 전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둠에 잠긴 아들의 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아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제 심장도 함께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귀를 막고 고통스러워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진실과 마주하는 첫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어둠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아들의 방 그 적막함 속에서 저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낡은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더욱 세차게 방망이 질쳤고 손바닥은 축축한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자식의 방을 훔쳐보는 이 죄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삑삑 삐비빅.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소파 깊숙이 숨겼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의 높은 구두 소리와 함께 아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나 보네. 영준 씨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상냥했지만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사탄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아무 대답 없이 유령처럼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아들 방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패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문을 잠그자마자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화면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기록이 될지 구원의 실마리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미동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의 어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렸다는 듯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흐어어, 으아악.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침대로 기어가 머리를 쳐박고 발버둥 치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처절한 광경에 저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새끼가 저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물어뜯고 시트를 찢을 듯 움켜쥐고 급기야는 제 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제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소리가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치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왜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울음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더 숙여 스피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무 아파 이젠 정말 못하겠어. 아프다니. 어디가 아프단 말인가. 저는 화면 속에서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들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제 평생을 뒤흔들 결정적인 단어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주사만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통증, 주사, 통증. 그 두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괴종식의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사와 통증이라는 두 단어만이 악마의 저주처럼 제 뇌리에 박혀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내 아들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저 집구석에서 저 악마 같은 것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사라니, 멀쩡한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주사를 놓았단 말인가. 어쩌면 마약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렇게 금단 현상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사위를 제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물로 통제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분노와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걱정하며 흘렸던 제 눈물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슬퍼하고 불안해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은 어느새 기력이 다했는지 실신한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림 없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찬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오히려 제 머리는 더욱 맑아지고 분노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마치 상가에 가는 사람처럼. 그렇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자 그들의 행복에 대한 종언을 고하는 나의 선전포고였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전화했는지 의아해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지금 당장 거실로 나와.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지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1분 준다. 당장 기어 나와. 저는 며느리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챙겨 거실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잠옷바람으로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앉아. 제 위압적인 태도에 며느리는 주눅이 들어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맞은편에 앉아 테이블 위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녹화한 지옥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울부짖고 제 몸을 때리고 주사와 통증을 외치는 장면이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어떻게 이런 걸? 어떠니?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볼만해?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내 집구석에서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니? 저주사라는 건 또 뭐고 통증은 또 뭐야? 말해. 내 더러운 입으로 직접 말해보란 말이야. 제 고함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오해? 이 영상을 보고도 오해라는 말이 나와? 내년이 기어코 내 아들을 약물 중독자로 만들고 병신으로 만들 작정이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뺨을 향해 손을 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 더러운 것을 때려서 내 손을 더럽힐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고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 애미한테 전해. 감히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라고. 내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내 집구석을 풍비박산 내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 선전포고에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제게 아무런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며느리를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완벽한 세계의 섬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밤새 통곡하며 용서를 비는 며느리의 섬. 그 옆에서 지옥의 영상을 무표정하게 되감기하며 복수심을 불태우는 나의 섬.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죽은 듯이 침묵하는 아들의 섬.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가르며 영원할 것 같은 밤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며느리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난밤 내내 울었는지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남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벌레 보듯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그 말은 내 아들에게 해. 내 남편이 저렇게 죽어갈 동안 내년은 뭘 했지? 내 집안 식구들 감싸기에만 급급했지.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내 아들이 흘린 피눈물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이 용서한다면 나도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럴 일은 2번 다시 없을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 걸린 옷가지들과 화장대 위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여행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며불며 제 뒤를 따랐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가방을 다 채우고 현관 앞에 가방을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이건 내 마지막 경고이자 내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내 눈에 띄는 날엔 이 가방처럼 길바닥에 나뒹굴게 될 줄 알아.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가방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을 한번 돌아보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쿵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제 마음속의 분노는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적은 아직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앵한 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텅 빈 거실과 사라진 며느리의 신발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한 듯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어디 갔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내보냈다. 그리고 너도 봤지? 그 지옥 같은 영상을. 더 이상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 고통을 외면하고 제 식구만 감싸던 계집을 더는 내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 내 입에서도 그 소리가 나오는구나. 너를 약물에 중독시키고 저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 몰아넣은 것들이 내 처갓집이고 그걸 방관한 게 내 아내인데 이게 오해라고? 어느 어미가 이걸 보고 오해라고 할 수 있겠어. 약물이라니요. 어머니, 대체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제발. 아들은 절박하게 외쳤지만 제 귀에는 그저 핑계로만 들렸습니다. 이미 저들의 거짓말에 깊이 세뇌당한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가여웠지만 그렇기에 더욱 독하게 마음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는 아직도 그것들한테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걱정 마. 이 엄마가 오늘 전부 다 끝내줄 테니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가장 아끼는 핸드백에 노트북과 휴대폰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깨닫고는 기겁하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가지 마세요. 거긴 안 돼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네, 제발요 어머니. 비켜. 내가 설명할 건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테니 더 이상 내 말은 믿지 않는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가시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애원했지만 저는 아들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지금 동정심에 약해지면 내 아들은 평생 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터였습니다. 이손나, 너는 아직도 내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저들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당했는지. 이 엄마가 오늘 내 눈을 뜨게 해줄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저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저는 아들의 마지막 절규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복수의 화신 같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이글거리는 눈빛.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 그리고 내 아들을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머릿속으로 수백 번이나 복수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그동안 내 아들이 당했던 고통을 몇 배로 되갚아주는 상상, CCTV 영상을 경찰에 넘기고 그 집안 전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상상, 그 어떤 상상을 해도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선 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내 아들 영준이도 저렇게 순수하고 해맑았는데 어느새 저렇게 망가져버린 아들을 생각하니 다시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닌 칼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새 차는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저 멀리 아담한 2층짜리 주택이 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행복한 가정이 사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감나무, 잘 가꿔진 작은 정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얀 대문 너머에는 뱀처럼 또아리를 튼 악마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저 위선적인 평화 뒤에 내 아들의 피눈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울부짖음, 며느리의 변명, 그리고 저를 막아서던 아들의 절박한 눈빛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후회할 일은 내 아들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지옥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핸드백은 이제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을 구원하고 악을 심판할 정의의 무기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비극의 막을 내리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처갓집 현관문을 밀치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사돈과 그 옆에 서서 울고 있던 며느리, 그리고 내 등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까지. 모든 시선이 오직 저 하나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하나하나 쏘아보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선 장수처럼 비장하고 결연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사돈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거칠게 올려놓았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울리는 전쟁의 서곡이었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겁니까? 사부인께서 제게 하신 짓들을 벌써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어젯밤 녹화된 지옥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노트북의 작은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아들의 울부짖음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이 제 몸을 때리고 주사와 통증을 외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사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부인 어떻게 이런 걸? 사돈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 동요하는 모습에 저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침이 뗄 생각이세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내 아들에게 한 짓입니다. 멀쩡한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모르는 척 하시겠다? 당신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사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왜 주사와 통증을 외치는지 이제 사부인께서 직접 설명해 주실 차례입니다.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위를 노예처럼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약물로 조종이라도 하셨어요? 당신들이 인간입니까? 제 고함에 사돈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아들 영준이가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정말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제발요. 넌 빠져 있어. 넌 이미 저들에게 세뇌당해서 뭐가 뭔지 판단도 못하는 상태야. 이 엄마가 오늘 내 정신 번쩍 들게 해줄 테니 저것들이 어떤 악마들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사돈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부인.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은 마시고요. 이 영상 내가 그냥 가지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경찰서든 방송국이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가서 당신들의 만행을 전부 까발릴 테니까요. 당신 딸은 이미 내 집에서 내쫓았고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살기등등한 선전포고에 사돈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제게는 동정심이 아닌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로만 보였습니다. 저 눈물에 속아 넘어갈 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오해십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영준이가. 사돈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돈이 윽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저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쇼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 저것도 연기일 것이다.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쇼. 저런다고 내가 물러설 줄 알고? 천만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연기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연기 안 통해요. 당장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사돈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들이
저를 밀치고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는 제가 아닌 쓰러진 사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사돈에게 달려가 정신없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네, 저 영준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렀단 말인가. 그리고 저 절박한 표정은 절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눈에서는 제가 지난 몇 달간 보지 못했던 진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빨리 119에 신고해. 빨리. 뭐하고 있어? 아들의 고함에 넋을 놓고 있던 며느리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버튼을 누르는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119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주소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들을 단죄하고 아들을 구해내고 승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왜 내 아들이 쓰러진 사돈을 붙잡고 저렇게 처절하게 울고 있단 말인가? 왜 모든 것이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가?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바닥 없는 곳으로 추락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 며느리의 다급한 신고 소리,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차가운 노트북의 감촉.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진 사돈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들의 모습 위로 지난밤 CCTV 속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 손에서 노트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가 쌓아 올린 확신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나의 패배를 알리는 조종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 희미한 신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마치 유령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렸어야 할 승리의 깃발 대신 제 발밑에는 산산조각난 노트북과 저의 오만함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들 영준이는 응급실 침대에 실려 들어가는 사돈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함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넋이 나간 얼굴로 그 뒤를 따랐고 하얀 천이 덮인 침대는 이내 응급실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비극의 연출가이자 심판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관객석에도 앉지 못하고 무대 뒤에서 길을 잃은 삼류배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의 부름에 아들과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들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아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상황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평소에 앓고 계신 지병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엄마는 아주 건강하셨어요. 감기 한번 안 걸리시던 분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장암 말이세요. 그 한마디에 의사와 며느리 그리고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저의 세상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준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췌장암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환자분 암 투병 중이셨습니까? 보호자분께서 모르셨던 겁니까? 의사는 당황한 며느리와 고개를 숙인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3개월 됐습니다. 어머님께서 미영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비밀?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제가 그토록 파헤치려 했던 비밀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끔찍하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여보? 응? 아들은 우는 아내를 안아주지도 달래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제 어깨를 감싸쥐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들이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오열, 처갓집에만 다녀오면 반복되던 그 고통의 시간들, CCTV 속에서 들려오던 주사와 통증,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약물 중독의 금단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장모의 암 투병 사실을 감당해야 했던 사위의 고통,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주사는 항암 치료였을 테고 통증은 그 치료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아들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는 기둥에 몸을 기댄 채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내 아들을 지킨다면서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 가장 아픈 비밀을 온 세상에 까발린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저를 원망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차라리 제 뺨을 때리고 욕을 했다면 덜 아팠을 겁니다. 아들의 그 공허한 눈빛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제가 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들은 여전히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이 못난 애미가 내 아들 속도 모르고 다 망쳐버렸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울음소리가 텅 빈 병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울음은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너무나도 가볍고 초라한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는 저를 일으켜 세워 복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앉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하지만 이제는 듣는 것이 두려워진 그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 장모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병원 진단서였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미영이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딸 고생시키기 싫다고 웃으면서 보내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재산을 저와 미영이에게 남기신다고. 당신 딸 끝까지 잘 부탁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처갓집에만 다녀오면 무너져 내렸는지, 그것은 장모의 죽음을 눈앞에 둔 슬픔과 아내에게 진실을 숨겨야 하는 죄책감, 그리고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재산 상속에 대한 부담감,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매주 장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는 미영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두 사람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CCTV 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미영이가 들을까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는 아들의 등을 떨리는 손으로 쓸어주는 것밖에는. 제 손길이 아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며느리가 의사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등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내쫓았던 며느리, 제가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던 며느리, 저 아이는 지금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거대한 산처럼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아니, 수습이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제 오만과 어리석음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가운 공기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고, 복도 저편에서는 며느리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아들이 쏟아낸 진실의 파편들을, 깨진 유리 조각을 끌어모으듯 힘겹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사기, 비밀, 재산 상속,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며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확신의 성을 남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내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은 내 불안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칼날은 결국 진실을 감당하며 홀로 고통받던 아들의 심장을 후벼 팠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잃을 위기에 처한 며느리의 등을 찔렀으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사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방아쇠를 당긴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허공을 떠돌던 정신을 겨우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못난 어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조차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사과 한마디로 덮기에는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했습니다. 그때 의사와 이야기를 마친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며느리의 눈에 다시 원망과 분노가 서리는 듯했지만 이내 그 감정은 길 잃은 아이처럼 공허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수술도 항암도 다 거부하셨대요. 그냥 이렇게 가시겠다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밤 제 앞에서 용서를 빌며 울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쫓았던 며느리, 제가 공범이라고 몰아세웠던 며느리, 저 아이는 지금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비밀,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인한 오해라는 삼중의 고통 속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들이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쌌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까지 숨겼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내가 딸인데, 내 엄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의 원망은 아들을 향했지만 그 비난의 칼날은 정확히 제 심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비밀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그들만의 슬픔 속에서 지켜졌을지도 모른다. 제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억지로 열어젖히지만 않았더라면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돈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 딸한테 짐 지우기 싫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을 둔 어미의 마음,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식 걱정뿐인 그의 끓는 마음을 왜 저는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저 역시 영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미이면서 왜 사돈의 마음은 악의로 가득 찼을 거라고 단정해 버렸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영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댄 채 한참 동안이나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저 불빛 아래에도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살고 있겠지. 어머니,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속였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맙다. 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끝까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거. 엄마는 이제야 알았다. 이 못난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들쑤시고 내 아내를 내쫓고. 어머니,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에게 그리고 사부인에게 내 죄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제 물음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같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답을 모를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까요.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병원 옥상에서 저는 아들과 함께 한참 동안이나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옆에 선 아들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이 저 듬직했던 아들의 어깨를 얼마나 짓눌렀을까. 저는 제 죄의 무게를 가늠하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깨어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준아, 내려가자.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희미한 의문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나설 차례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지.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병원 복도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 미영이는 여전히 중환자실 앞 의자에 홀로 앉아 텅 빈 눈으로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제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제가 내쫓았던 며느리, 제가 악마라고 몰아세웠던 며느리. 저 아이는 지금 어머니의 죽음과 남편의 비밀, 그리고 시어머니의 잔인한 오해라는 삼중의 고통 속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설 때마다 며느리는 겁먹은 짐승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누구에게도 꿇어본 적 없던 무릎을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꿇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기겁하며 저를 말렸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발치를 내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온 마음을 다한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울음마저 멈추고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내 어미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아들 아픈 것만 생각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한테 그리고 사부인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뻗어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널 내쫓고 모진 말을 퍼부었던 거 뭐라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렴. 나는 정말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어. 그 방법이 틀렸고 아주 끔찍하게 어리석었을 뿐이야. 제 진심이 통한 것일까? 며느리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아니, 내가 일어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 일어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해다오. 이제부터는 혼자 울지 않겠다고. 우리 이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겨내자. 응?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이나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가 텅 빈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자 화해의 울음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우리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온갖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사돈이 잠든 듯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 고왔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가쁘게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사돈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 사돈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헤매다 이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왔니? 응, 엄마 나왔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했어? 며느리의 말에 사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딸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랬지.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 그때 사돈의 시선이 며느리 뒤에 서 있는 저와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제 사과에 사돈은 오히려 저를 향해 희미하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천천히 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돈은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마음 다 압니다. 자식 키우는 어미 마음은 다 똑같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넓고 깊은 마음에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아들 영준이가 사돈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도 어머님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미영이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사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며느리, 아들, 우리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사돈을 위한 죽을 쑤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매일 병원으로 와 장모님의 손을 잡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돈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어떤 가족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돈은 마지막 순간 저희 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서는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방문을 잠그지 않았고 며느리는 이제 저를 어머님이 아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며느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사돈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사돈과 어린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참 고왔죠, 엄마.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꼭 내 엄마 젊을 때 모습을 빼닮았어.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제 어리석은 오해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들과 이제는 친딸보다 더 살가운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떠난 사돈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돈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겠지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